어머님, 글씨가 저희 아이보다도 못하네요. 국민학교 겨우 졸업한 분이 뭘 알겠어요?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제 명의인데도 저는 가족으로조차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몰래 집을 팔아버리고 그 잘난 며느리와 아들을 거리로 내쫓아야겠다고요. 무식한 나는 이 정도밖에 못하지. 똑똑한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비수 같은 말 한마디 던지고 전화를 끊는 순간 가슴이 다 시원해졌습니다. 통쾌한 복수였죠. 안녕하세요. 올해 67살 강선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전하는 이유는 제 안에 오래 쌓여온 억울함을 누군가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어서예요. 제 인생은 늘 고난과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30살에 남편을 잃고 2살배기 아들을 품에 안고 혼자가 되었죠.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제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새벽엔 시장에서 장사하고 낮에는 청소를 하고 저녁에는 식당 뒷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휘어졌지만 참고 또 참았죠. 아들만 잘 키우면 된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집에 돌아온 아들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이고 싶어 허리 휘도록 일했어요. 제 옷은 헌 옷이어도 아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30년을 버텼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잡고 결혼까지 했을 땐 정말 보람찼습니다. 이제 내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죠. 작은 집 한 채 마련해 혼자 살면서도 아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하면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 전 아들에게서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소리가 어색하고 무겁더군요. 며느리가 투자에 실패해서 집을 잃었다는 겁니다. 갈 곳이 없어 손자까지 데리고 잠시 제 집에 들어와 살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복잡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론 기가 막혔지만 손자를 길바닥에 내칠 수는 없었죠. 또 오래 혼자 살다 갑자기 가족이 함께 지낸다니 조금 설레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괜찮다며 허락했고 일주일 뒤 아들 가족이 제 집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며느리는 고개 숙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때문에 불편하시죠? 죄송합니다. 겉으로는 깍듯했지만 속은 뻔히 보였습니다. 눈빛도 목소리도 진심이 없었어요. 그래도 처음이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날 저녁 네 식구가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밥이 제일 맛있어 라고 말하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 이게 가족이구나 싶었죠. 오랜만에 느껴본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며칠 후 며느리의 진짜 본색이 드러났으니까요. 아, 이게 가족이라는 거구나. 그 순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0년 넘게 혼자 살며 잊어버렸던 온기가 다시 깨어나는 듯 했죠. 아침마다 손자 도시락을 싸주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바쁘다며 슬쩍 일을 미루니 제가 나설 수밖에요. 김밥도 말고 달걀 프라이도 곱게 부쳐 넣어주면 손자가 눈을 반짝이며 좋아했죠. 그 모습을 보니 예전에 아들 도시락 싸주던 기억이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아들 역시 처음엔 고마움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출근길에 고개 돌려 인사하고 퇴근해서는 어머니 덕분에 아이가 잘 지낸다라며 빈말처럼 들리지 않는 칭찬도 했습니다. 그 말 몇 마디면 마음이 다 풀리고 뿌듯했죠. 저녁 시간이야말로 하루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네 식구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 혼자 차리던 밥상이 이렇게도 환해질 수 있구나 싶었어요. 손자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숨 쉴 틈 없이 떠들어대고 아들과
며느리는 직장 얘기를 주고받았죠. 저는 그저 듣기만 해도 행복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집이라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시간을 다시 찾아낸 듯 했으니까요. 주말이면 손자 손을 잡고 공원에 갔습니다. 그 아이가 제 손을 끌고 뛰어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다른 할머니들의 부러운 눈길까지 느껴졌어요. 할머니, 같이 타요. 손자가 그렇게 말하면 저도 덩달아 아이가 된 듯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이런 시간이 쭉 이어지면 좋겠다. 그렇게 바랐죠. 며느리도 처음에는 제법 성에 있는 척을 했습니다. 과일도 사오고 어머니 좋아하실 반찬 해볼게요라며 입으로는 온갖 정성을 다했죠. 하지만 정작 밥상 차리고 설거지하는 건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릇 하나하나 씻으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값질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설거지조차 뿌듯하다니 참 아이러니했죠. 가끔 네 명이 거실에 앉아 TV를 볼 때면 세상이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손자는 제 무릎에 기대 만화를 보고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드라마에 몰두했죠. 그 시간이야말로 꿈결 같았습니다.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 평화가 얼마나 허망하게 깨질지 말이죠. 겉보기에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듯 보였고 저 역시 가족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믿었어요. 어머님 덕분에 편하게 지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을 땐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아, 나도 이 집안에 꼭 필요한 존재구나. 그렇게 착각했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보탬이 된다는 기분이 들어서요. 밤마다 잠자리에 들며 감사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당연해져 외로움조차 잊고 살던 제가 가족과 함께 지내니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싶었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소중했습니다. 이 평범한 날들이 영원히 이어지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 소망이 산산이 부서진 건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평소처럼 유치원에서 돌아온 손자가 가방을 내려놓고 간식을 먹더니 숙제를 하겠다며 책상에 앉았어요. 얼마나 기특하던지 옆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이 연필을 잡고 삐뚤빼뚤 글씨를 써내려가는데 그 모습이 예뻐서 저도 모르게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졌습니다. 그래, 이렇게 써보자. 할머니가 알려줄게. 손을 잡아주며 가르쳐주니 아이는 즐겁다며 깔깔 웃었고 저는 그 순간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공부할 기회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국민학교 겨우 마쳤으니 글씨도 서툴렀죠. 그래도 손자만큼은 제대로 배우길 바라며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더니 우리를 보며 피식 웃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엔 그저 미소인 줄 알았는데 이내 소리내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뭐가 그리 우습다는 건지 쳐다보니 눈빛이 묘했습니다. 손자 공책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보는 표정은 분명히 비웃음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뭐예요? 며느리가 손자 공책을 들고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단지 아이랑 글씨 연습을 좀 해봤다고 대답했죠. 그런데 그 말이 무슨 잘못이라도 된 듯 심장이 쿵쾅거리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공책을 꼼꼼히 들여다보더니 한숨을 내쉬고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글씨가 저희 애보다 더 엉망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가르치면 배우는 게 아니라 망치겠어요. 그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은 것도 아닌데 차마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내 글씨가 손자보다 못하다니. 공부를 많이 못한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대놓고 면박 줄 줄은 몰랐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숨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손자는 아직 어려서 분위기를 잘 모르는 듯 했지만 저만 혼자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손자 연필을 뺏듯이 들고는 직접 글씨를 써 보이며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가르치기 시작했죠. 바로 제 옆에서요. 그 장면을 보는데 저는 그저 구석에 몰린 초라한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글씨가야 당연히 반듯했죠. 대학까지 나왔으니 저보다 잘 쓸 건 뻔한 일 아닙니까? 애초에 비교할 생각조차 안 했는데 굳이 들춰내고 비교하니 자존심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손자에게만 열정적으로 글씨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손자가 저를 돌아보며 묻는 겁니다. 할머니는 왜 안 가르쳐 줘요? 그 말이 가슴을 쑤셨습니다. 아이는 순수하게 물었을 뿐인데 제게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목이 메었습니다. 바로 그때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글씨가 서툴러서 너 가르쳐주기 힘드시대. 엄마가 알려줄게. 그 말은 제 존재를 한순간에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손자 하나 가르쳐줄 능력조차 없는 사람으로요. 그동안 품었던 보람과 기쁨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결국 조용히 자리를 떠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설거지를 하는데 마음을 가라앉히려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자꾸만 며느리의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어머님 글씨가 손자보다 못하다. 괜히 가르치면 해가 된다. 그 말들이 심장을 찔러대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심한 사람인가? 맞아요. 공부는 제대로 못했습니다. 집안 사정 때문에 학교도 오래 다니지 못했죠. 하지만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배우고 익히려 애써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그렇게 하찮게 짓밟혀야 하나요? 그날 밤 누워서도 그 말이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 아니면 짐이 되는 걸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습니다. 며칠 동안 그 상처가 가시지 않았는데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손자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영어 공부였습니다. A, B, C 같은 글자들을 따라 쓰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습니다.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괜히 가까이 갔다가 또 눈치만 보게 될까 싶었거든요. 그렇다고 손자가 공부하는 모습을 안 볼 수는 없으니 거실 구석에 앉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연필을 움켜쥐고 낯선 영어 알파벳을 하나하나 따라 쓰는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한글도 버거운데 영어라니 그 애가 애쓴다는 게 대견하기도 했죠. 저는 영어를 전혀 모릅니다. 제가 자라던 시절엔 영어 같은 건 꿈도 못 꿀 일이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도 벅찼는데 한글조차 온전히 배우지 못했는데 영어라니요. 그러니 손자가 뭘 하든 도와줄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옆에 앉더니 능숙하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더군요. 발음도 정확하고 설명도 술술 잘했어요. 아, 역시 대학 나온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APPL이 사과해요. 며느리가 혀 굴려 발음하니 손자가 따라하며 금세 외우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손자가 기특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러움과 함께 저 스스로가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웃더군요. 그 웃음이 지난번처럼 따뜻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표면상 미소일 뿐 속내가 훤히 드러나는 계산된 웃음이었죠. 어머님도 이쪽으로 오세요.
같이 공부하면 좋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어는 전혀 모르니 괜히 끼어봤자 바보처럼 보일 게 뻔했거든요. 그런데도 며느리는 집요하게 손짓을 하며 불렀습니다. 어머님, 영어 아세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창피하고 안다고 하면 거짓말인데 대답할 길이 없더군요. 그래서 멋쩍게 웃어넘겼는데 며느리는 이미 다 파악했다는 듯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럼 잘 됐네요. 어머님도 손자랑 나란히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둘이 같은 수준에서 배우면 훨씬 재미있을 거잖아요.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겉으론 친절해 보이는 말이었지만 실상은 노골적인 조롱이었습니다. 손자와 같은 수준이라니 이게 비웃음이 아니고 뭡니까? 며느리 목소리엔 숨길 수 없는 비아냥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무식하니 애랑 다를 게 없다는 말, 딱 그 뉘앙스였죠. 제가 그걸 못 알아들을 리가 있나요? 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더는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없었거든요. 가슴이 답답해오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물 한 잔을 들이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이 귀에서 맴돌며 떠나질 않았습니다. 손자랑 같이 공부하라는 말, 같은 수준에서 배우면 재미있다는 말. 그 모든 말이 사실은 저를 철저히 무시하는 조롱이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나이 많고 공부를 못했어도 최소한의 자존심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며느리는 제 마음 같은 건 안중에도 없더군요. 오히려 제 무지를 대놓고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거실에선 여전히 영어 공부가 이어지고 며느리와 손자가 깔깔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만 홀로 부엌에서 철저히 소외된 채 앉아 있었죠. 그때 문득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내가 이 집에서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구나. 처음엔 가족이 되었다고 믿었는데 착각이었나 봅니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굴었지만 속으로는 저를 무시하고 깔보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설마 학력 차이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무기처럼 휘두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같은 여자라서 조금은 이해해 줄 거라 믿었는데 내가 정말 어리석었나 봅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기분이 뒤틀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태연하게 밥을 씹으며 오늘 손자가 영어를 유창하게 배웠다며 아들에게 자랑을 늘어놓더군요. 그 꼴을 보면서 더더욱 작아졌습니다. 아들도 손자가 영어를 배운다며 싱글벙글했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워야 한다면서 며느리만 칭찬하더군요. 정작 나는 그 대화에 끼어들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잠자리에 누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점점 싸늘하게 변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예의상 존중하는 척하더니 이제는 대놓고 무시하기까지 하네요. 내가 배움을 놓친 건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 시절엔 여자에게 공부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난한 집안이라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사정 뻔히 알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낮춰보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버텨야 하나 싶은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는데 실제론 얹혀 사는 짐짝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말 기가 막힌 일이 터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며 부엌에서 반찬을 데우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나를 두고 은밀히 이야기하는 것 같아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엌을 나가려다 문득 멈춰섰습니다. 내 이름이 들린 것 같았거든요. 귀를 세우자
정말 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좋은 얘기일 리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먼저 들려온 건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낮았지만 오히려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글씨도 그렇고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 겨우 서 있었습니다. 내 뒤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내 편을 들어줄 거라 믿었던 아들이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워낙 공부를 못해서 그래. 중학교도 못 가셨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건 이런 말이라니요. 며느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날카롭게 나를 깎아내렸습니다. 책이라도 좀 읽게 해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무식하면 아이 교육에도 안 좋잖아요. 무식하다는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배우지 못한 건 내 선택이 아니었는데 마치 내 죄인 양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거기에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손자 앞에서라도 조금은 배우려고 하면 좋을 텐데. 그 말을 듣고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소리가 날까봐 간신히 버텼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이렇게 나를 무시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는 또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이가 할머니 보고 따라하면 어떡해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걱정도 있지. 근데 엄마한테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둘이서 나를 골칫거리처럼 취급하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짐이자 부담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커서 몸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린 기분이었죠. 가슴속 어딘가에서 뭔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요. 가족이라고 믿었는데 사실은 가족 흉내였을 뿐이더군요. 며느리도 모자라 아들까지 같은 마음이라니 이보다 더 비참할 수 있을까요? 부엌으로 들어와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화끈거리는 얼굴을 식히려고요. 그런데 부끄러움, 억울함, 서러움이 한꺼번에 들이닥쳐 숨조차 막혔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들 본인이 모른다고 해도 하늘은 알 겁니다. 남편 없이 혼자 키우면서 손이 터져도 일했고 허리가 휘어도 꾹 참으며 뒷바라지했는데 돌아온 건 고마움이 아니라 조롱이라니요. 제가 무식한 건 맞습니다. 배우지 못한 죄죠. 하지만 그걸 뒤에서 흉보며 비웃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녁 밥상에 앉아 아들과 며느리를 보는데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웃으며 밥을 뜨고 있더군요. 방금 전 제 심장을 찍어 누른 그 대화는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요. 그 위선적인 모습에 덫이가 떨렸습니다. 앞에서는 멀쩡한 척, 뒤에서는 몰래 무시하는 것, 이게 바로 위선이죠. 그날 밤은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말이 계속 귓가에서 맴돌았죠. 내가 이 집에 정말 방해만 되는 존재일까? 손자 교육에 해가 되는 사람으로 보이는 걸까? 온갖 생각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터졌습니다. 손자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가방을 내려놓더니 제 곁에 와서 앉았습니다. 요즘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손자와 가까이 하기도 조심스러웠는데 아이가 먼저 다가와 주니 반가웠습니다. 아이는 친구들 얘기, 선생님 얘기를 해주며 맑게 웃었고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도 조금은 놓였습니다. 그러던 손자가 갑자기 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곧 초등학교 가요.
반짝거리는 눈빛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벌써 이렇게 컸구나 싶어 감회가 새로웠죠. 우리 손자 벌써 초등학생이구나. 참 기특하다.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는데 손자는 새 가방, 새 연필을 말하며 들뜬 표정이었고 그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우리 쪽을 힐끔 보더니 의미심장하게 웃더군요. 그 웃음이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아이에게 다가와 묻는 척하다가 결국 제게 나를 겨누더군요. 우리 아들 할머니한테 학교 얘기했구나. 순진한 손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고 며느리는 그제야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조롱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어머님도 국민학교 나오셨으니 아들이랑 동창이네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 학력을 빗대어 손자와 비교하며 비웃는 말이었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러움, 억울함, 모멸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손자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요. 아이 눈에 할머니가 어떻게 비칠까요? 아직은 어린 손자가 그 말에 진짜 의도를 알 리 없으니 순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도 나랑 같은 학교 다녔어요? 그 맑은 질문 앞에서 저는 차마 쉽게 대답을 내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다고 하면 며느리가 더 비웃을 게 뻔하고 아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 되니 입이 막혔습니다.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아. 할머니도 옛날에 국민학교 다녔잖아. 너처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똑같이 했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쪼그라들고 숨이 막혔습니다. 시대가 달라졌다는 당연한 사실 하나를 왜 모를까요? 마치 제가 공부를 못해서 평생 초등학교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 양 말하더군요. 모욕감에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다리에 힘조차 남지 않아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거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손자에게 친절한 척 설명을 이어갔죠.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할머니 때는 국민학교라고 불렀어. 그러니까 내가 할머니랑 비슷한 거야. 그 순간 저는 정말 작아지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대해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을 때 며느리 얼굴은 삽시간에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던 얼굴이 돌처럼 차갑게 굳더니 눈빛마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국민학교 겨우 졸업하신 분이 경제를 아세요? 그 말은 제 머리를 순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또다시 학력을 들먹이며 저를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돈을 빌려가겠다는 핑계 아래 말이죠. 얼굴이 화끈거리고 분노와 모멸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제가 매일 뉴스를 보며 나름대로 생각한 의견조차 무시당했습니다. 며느리는 비웃듯 계속 이어갔습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요. 어머님 같은 분이 이해하시긴 어렵죠. 그 순간 가슴이 턱 막혀왔습니다. 제가 나이 많고 공부를 덜 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돌멩이처럼 아무 생각 없는 바보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저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른 채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내 돈인데 조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그러자 며느리는 기어코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그 돈 쥐고 계셔서 뭐 하시겠어요? 저희가 현명하게 투자해서 불려드리는 게 훨씬 낫죠. 그때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치 제 돈이 자기들 돈인 양 제가 돈을 쓸 줄도 모르는 바보라는 듯 떠드는 그 태도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더는 그 뻔뻔한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더 잊고 싶어 했지만
저는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곱씹어 보니 이제야 며느리의 속마음이 똑똑히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돈 있는 늙은이, 무식해서 이용하기 쉬운 호구일 뿐이었더군요. 지금까지 당했던 순간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글씨 못 쓴다고 비웃던 것, 영어 모른다고 조롱하던 것, 국민학교 졸업을 손자와 비교하며 깎아내리던 것까지 결국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애초부터 저를 존중할 마음 따위 없었습니다. 오직 돈이 필요할 때만 이용할 수 있는 봉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건 분노였습니다. 참고 또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치욕을 당해야 하지?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그 생각이 점점 굳어지면서 마침내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다짐이었죠. 저는 방에서 나와 아들을 찾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태평하게 텔레비전을 보는 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옆에는 며느리가 뻔뻔하게 앉아 있었죠. 둘 다 세상 걱정 없는 얼굴이더군요. 제가 다가가자 아들이 제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무심한 표정. 방금 전 며느리가 어떤 모욕을 쏟아냈는지 그는 전혀 눈치조차 못 챈 모습이었습니다. 준노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아들이 TV 소리를 내리며 나를 보았다. 며느리도 시선을 돌렸는데 어쩐지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다. 나는 아들 앞에 앉아 오늘 겪은 일을 꺼냈다. 며느리가 내 돈을 빌려달라며 은근히 무시했던 얘기까지 하나하나 말했다. 처음엔 아들이 조금 놀라는 듯 하더니 금세 무덤덤해졌다. 내 말을 다 듣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며느리가 나를 완전히 얕잡아 보는 것 같아. 내가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말했다. 내 편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아들의 대답은 차갑게 돌아왔다. 엄마, 모르시는 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되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머리가 아득해졌다. 내 아들이라 믿었던 사람이 오히려 며느리 편을 들다니. 결국 내가 무식하니 며느리 말이나 따르라는 뜻이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며느리가 슬그머니 끼어들었다. 내가 아들과 이야기 중인데도 태연하게 말을 꺼냈다. 어머님, 투자는 워낙 복잡해서요.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 게 더 나아요. 나는 지금 상처받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다시 돈 이야기라니. 참다 못해 치밀어 오르는 짜증을 느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면 저희가 받을 돈이잖아요. 그 전에 불려서 드린다는데 감사하셔야죠? 내가 살아있는데 내 죽음을 전제로 돈을 논하다니. 그것도 내 앞에서 대놓고. 더 끔찍한 건 아들이 그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였다. 며느리가 나를 모독해도 내 아들은 한마디 나무람조차 없었다. 며느리는 계속 떠들었다. 어머님 나이에 그 돈 가지고 뭘 하시겠어요? 저희가 현명하게 써드리는 게 훨씬 낫죠. 그 순간 나는 이 집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명확히 깨달았다. 그저 돈 있는 늙은이, 빨리 죽어야 재산 물려줄 사람일 뿐이었다. 가슴 깊숙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지금까지 꾹꾹 참고 살았지만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들을 바라봤지만 여전히 돌덩이 같은 표정이었다. 며느리가 날 모욕해도 입도 벙긋하지 않는 아들을 보며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었다. ATM 기계일 뿐이었다. 필요할 때만 돈 뽑아 쓰는 기계. 이 아들을 위해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지 모른다. 남편 잃고
혼자 키우느라 손이 닳도록 허리가 휘도록 일해서 학비를 벌어줬는데 돌아온 건 이런 취급이었다. 눈물이 치밀었다. 서럽고 억울하고 분했다.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가. 며느리는 여전히 돈 얘기만 늘어났다. 투자하면 얼마를 벌 수 있는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식으로.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 편을 거들었다. 엄마가 모르는 일이니까 며느리한테 맡기세요라고 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가족에 대한 기대, 아들에 대한 믿음, 모든 게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더는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아들과 며느리는 내가 일어서는 것조차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마음속에 하나의 결심이 굳어졌다.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고. 뭔가 행동해야겠다고. 그날 밤 잠 한숨도 못 자며 머릿속이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이런 치욕까지 감수해가며 이 집에 붙어 있을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싶었죠. 아들은 내 편도 아니고 며느리는 나를 돈줄로만 대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야 하나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새벽에 겨우 일어나 거울을 마주했는데 내 얼굴이 낯설 만큼 초라하고 늙어 있더군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기운도 빠지고 자신감도 완전히 증발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면 병이 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었죠. 그 순간 속에서 뭔가 단단히 끓어오르며 결심이 박혔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남 눈치 보며 움츠리고 있을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다음 날 평소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에 조용히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모두 골아떨어진 새벽이었죠. 밖으로 나가 동네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예전에 이 집을 살 때 들렀던 그곳이었죠. 사장님이 나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오랜만에 뵙네요. 하지만 내 마음은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려니 몸이 떨리더군요. 사장님이 차를 내어주며 무슨 일로 왔냐고 묻길래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 속내를 꺼냈습니다. 이 집을 팔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 주세요. 순간 사장님 표정에 놀람이 스쳤습니다. 가족 몰래 집을 판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그는 더 묻지 않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급하게 파셔야 하는 사정이 있으신가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급히 처분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서류를 꺼내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나올지,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주셨죠. 다행히도 동네 집값이 많이 올라서 내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비싸게 팔 수 있었습니다. 그 돈이면 다른 지역에서 작은 집 하나 구해 혼자 살기에 충분했죠. 사장님은 며칠 안에 매입자를 찾아보겠다고 하며 요즘 이 동네 집이 잘 팔린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뒤엉켰습니다.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건가 싶었지만 더 이상 치욕을 견디며 살 순 없다는 생각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들과 며느리가 태연하게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는 물음에 그저 산책 다녀왔다고만 답했죠. 며칠 뒤 사장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매입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었죠. 가격도 조건도 내가 원하던 대로였습니다. 마침 그 주에 아들과 며느리가 손자를 데리고 캠핑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틀 동안 집이 비니 그때 계약을 완료하면 될 것 같았죠. 나는 사장님께 가족이 없는 동안 모든 걸 끝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캠핑 가는 날 아침, 나는 웃는 얼굴로 배웅했습니다. 손자가 할머니 안 가요? 하고 묻길래 집에 있겠다고 답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돌아올 때까지 잘 계세요. 손자가 손 흔드는 모습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아이에겐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렇게 등을 돌려야 한다니 마음이 아팠죠. 아들 가족이 떠나자마자 나는 곧바로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가 매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계약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건 옷 몇 벌과 소중한 사진들, 약간의 생필품뿐이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습니다. 이 집에서 아들을 키우던 기억, 혼자 버티던 외로운 날들, 그리고 최근의 치유까지 이런 식으로 집을 떠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존재감을 되찾고 싶었죠. 저녁 무렵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새로 구한 집은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한국인 편집자의 시선으로 원문을 손질해 드릴게요. 각 문장은 원래의 내용은 유지하되 표현을 더 날카롭게 바꾸고 곳곳에 비꼬거나 냉소적인 뉘앙스를 살려보겠습니다. 저녁 무렵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새로 구한 집은 이곳에서 조금 떨어진 허름한 아파트였죠. 하지만 혼자 살아가기엔 차고 넘칠 정도로 충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추억이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남의 집이 되는 셈이죠. 섭섭하기는커녕 오히려 답답한 짐을 덜어낸 듯 후련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새로운 출발입니다. 아무도 나를 깔보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 다짐했죠. 그렇게 나는 기어코 낯선 동네의 작은 아파트로 몸을 옮겼습니다. 새 집은 작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여기선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까요. 짐을 풀면서도 홀가분했습니다. 가져온 게 초라할 만큼 적으니 치울 것도 없었죠. 옷 몇 벌 옷장에 걸고 사진 몇 장을 작은 책상 위에 올려놓으니 그제야 집다운 모양새가 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흘러들어왔습니다. 예전 집보다 좁아도 남양이라 화냈죠. 사소한 것조차 고맙고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간단히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눈치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차린 밥상이었죠.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 그리고 밥 한 공기.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조용히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되니 오히려 평화롭구나. 귀찮게 떠드는 사람도 비아냥대는 목소리도 사라졌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길에 허둥지둥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도 이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죠. 그런데 그날 오후 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캠핑에서 돌아왔나 싶었는데 목소리는 사뭇 다급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집이 텅 비었는데 짐까지 다 없어요. 목소리에 놀람이 가득했죠. 캠핑 갔다가 집이 텅 비어 있는 걸 보곤 기절초풍했을 겁니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돌아왔구나. 나는 이사했어. 말을 하자 아들의 당황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뒤에서 며느리 목소리까지 들렸는데 분명 소란이 일어나는 눈치였습니다. 어머니, 이사가 뭐예요? 왜 이런 걸 갑자기 하신 거예요? 아들은 다급했고 나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곧 며느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설마 집을 파신 건 아니죠? 설마 그럴 리는 없으시겠지만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기들 상속 몫이 사라졌을까 전전긍긍하는 소리였죠. 그 순간 비웃음이 절로 났습니다. 평생 나를 무시하고 돈으로만 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벌벌 떨고 있으니 얼마나 꼴 좋습니까? 그래, 집 팔았다. 그리고 새 집으로 이사했다. 순간 전화기 넘어가 고요해졌습니다. 충격에 할 말을 잃은 모양이었죠. 자기들 몰래 집을 팔아버린 게 믿기지 않았을 테니까요. 잠시 후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 왜 마음대로 파신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하세요? 목소리엔 억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는 뻔뻔한 투였죠.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그동안 눌러왔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그동안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생각해봐. 무식하다 비웃고 오직 돈만 눈에 들어왔잖아.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오래 참았던 서러움과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언제 그런 말씀을 드렸나요? 아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발을 빼며 억울한 척이었습니다. 정말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지 그 뻔뻔스러움에 헛웃음만 났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가치는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걸 끝냈고 후회란 없었으니까요. 무식한 나는 이렇게밖에 못해. 똑똑한 너희는 잘 살아보라. 그 말을 내뱉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더는 들을 가치가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응어리가 산산이 부서지는 듯 시원했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듯 했어요. 그동안 눌러왔던 울분이 단번에 풀려나간 기분이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하고 싶었던 말을 다 내뱉은 거죠. 며칠 동안 아들한테서 집요하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문자도 수도 없이 찍혀 있었는데 전부 다 제가 어디 사는지 캐묻는 내용뿐이었어요. 웃기는 건 정작 제 마음은 묻지도 않더군요. 저는 당연히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손자가 떠올라서 마음이 저릿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갑자기 사라진 할머니를 이해할 리 없겠죠. 그 생각만은 안쓰러웠지만 그래도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더는 누구한테도 무시당하지 않고 제 뜻대로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겼으니까요. 새로운 시작 그 자체가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지내던 중 우연히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붙은 포스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노인 대학 신입생 모집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어요. 한글, 영어,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법까지 가르쳐 준다지 뭡니까? 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배우고 싶었지만 기회조차 없던 것들이었거든요. 특히 영어. 손자가 책 들여다보는 걸 보면서 나도 한 번쯤 해보고 싶었는데 며느리 눈치에 그런 말은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무식한 사람이 무슨 공부냐는 조롱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젠 누가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나를 막아설 사람은 이제 없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 큰맘 먹고 노인 대학을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큰 건물에 어르신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조금 주눅 들었는데 직원분이 친절히 안내해 주셔서 금세 마음이 풀렸습니다. 결국 한글 기초반, 영어 첫걸음, 스마트폰 활용까지 새 과정을 신청했죠. 등록금도 의외로 저렴해서 부담이 없었습니다. 첫 수업날 교실 문을 열며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와 비슷한 또래들이 가득 앉아 있었고 다들 처음이라 그런지 뻣뻣하게 앉아 있더군요. 곧 선생님이 들어오시며 밝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같이 배워볼 텐데 부담 갖지 말고 즐겁게 해봅시다.
그 말에 긴장이 한결 풀렸습니다. 뭔가 틀려도 누구도 비웃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였으니까요. 첫 한글 수업에서 틀리게 알고 있던 맞춤법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민망했지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다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옆자리에 앉은 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처음이시죠? 저도 오늘 첫날이에요. 같이 열심히 해요. 그분은 저보다 조금 연세가 있어 보였는데 의외로 다정하고 부침성 있게 대해주셨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편안히 대화할 수 있어서 기분이 따뜻해졌습니다. 영어 수업은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고작 A, B, C부터 따라하는 건데도 혀가 꼬이더군요. 그래도 꿋꿋이 따라했습니다. 선생님이 느긋하게 발음을 알려주며 격려하셨습니다. 처음엔 다 어렵습니다. 천천히 하면 됩니다. 그 말을 듣자 힘이 났습니다. 며느리가 영어 모른다고 비웃던 제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저도 당당히 배우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수업은 그야말로 신세계였습니다. 전화밖에 못 쓰던 제가 사진도 찍고 인터넷 검색까지 해냈습니다. 그 작은 기계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수업이 끝난 뒤에는 함께 배우는 분들과 커피를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다들 사정이 비슷하다 보니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김순자라는 분과는 금세 가까워졌습니다. 또래인데다 성격까지 잘 맞고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 산다는 점도 저와 똑같았습니다. 순자가 어느 날 저한테 말했죠. 선우야, 우리 나이에 이런 거 배우니까 어때? 나는 그냥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솔직히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은 늙었다. 이제 끝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배우고 나니까 아직도 배움이 가능하고 심지어 성장까지 한다는 게 어처구니 없이 놀라운 거예요. 몇 주가 지나니 수업이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글씨체도 그전보다는 사람들 앞에 내밀어도 창피하지 않을 정도로 나아졌고 영어 단어도 몇 개 주워 외웠어요. 심지어 스마트폰으로 날씨 확인하고 뉴스까지 볼 수 있게 됐으니 이제야 비로소 세상과 연결된 느낌이 들더군요. 가장 짜릿했던 순간은 생전 처음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을 때였습니다. 발음이야 다들 웃기겠지만 어쨌든 끝까지 해냈고 그 자리에서 박수를 받았을 때 가슴속이 다 뿌듯하게 차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예전보다 환해 보였어요. 아마도 뭔가를 배우고 성취감을 맛보니 죽은 줄 알았던 자신감이 다시 살아난 거겠죠. 순자랑 다른 친구들과는 벌써 어디 갈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처 산에 오르자는 얘기도 하고 박물관에 가자는 말도 나오고요. 사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이미 설레더군요. 저녁에 혼자 앉아 생각해 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남 눈치만 보며 쪼그라져 있던 제가 이렇게 변하다니. 결국 사람은 나이 핑계댈 게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변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끔 손자가 떠올랐습니다. 이제는 할머니도 영어 좀 한다고 으쓱거리며 말해주고 싶었지만 솔직히 아직은 연락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노인 대학에서 만난 친구들은 말 그대로 새로운 가족이었습니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진짜 혈연보다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걸 보며 아, 이게 진짜 소중한 거구나 깨닫게 됐죠. 매일이 새로웠습니다. 배우는 게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 아침에 눈 뜨는 것마저 즐거워졌어요. 그제야 비로소 아,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집을 팔고 떠난 결심이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만약 그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직도 그 집에서 숨죽이며 눈칫밥 먹고 있었을 겁니다.
지금 저는 정신없이 바쁩니다. 한글, 영어, 컴퓨터까지 배우고 친구들과 등산 다니고 봉사활동까지 시작했으니까요. 지난달에는 노인 대학 동아리랑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물론 가끔 아들이 떠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눈곱만큼도 없어요. 제가 먼저 손 내밀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언젠가 아들이 진짜로 잘못을 깨닫고 무릎 꿇고 찾아온다면 그때는 봐줄 수도 있겠죠. 이제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인생이 가장 행복합니다. 67에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걸 직접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 흔한 말 있죠. 나이는 숫자일 뿐. 네, 그게 틀림없이 맞습니다. 이 글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늦었다고 겁낼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학력이 낮든 나이가 많든 누구도 무시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선옥님처럼 집을 팔아버리고 뻔뻔하게 자신을 깔아뭉개던 사람들에게 한 방 먹이고 자유를 되찾는 게 진짜 복수 아닐까요? 여러분, 비참하게 나를 무시하는 관계에 더는 매달리지 마세요. 나를 존중하지 않는 곳에서 벗어나는 용기, 그것이 결국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늦었다고 여길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선옥님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옥님께 따뜻한 응원 댓글 남겨주세요. 그게 또 다른 용기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